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란 눈의 스님이 들려주는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은이는 앤디 퍼디컴, 옮긴이는 안진환, 발행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승려가 되고 명상을 수련하며 겪은 시행착오로 터득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과 명상법을 배우려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특히 이 책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빌 게이츠와 엠마 왓슨 때문인데요. 빌 게이츠는 인생의 최고의 책 다 5로 이 책을 꼽았고, 엠마 왓슨은 명상은 오직 나를 찾게 해주는 열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천재적인 책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 특유의 재치와 웃음을 일으키는 스토리 전개로 자칫 따분할 수 있는 주제의 단점을 극복하며 10가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님이 아닌 일반인으로 명상 앱을 개발해 구루로 활동 중인 저자는 당신은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때를 기억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우리들이 하루 중 단 10분도 생각을 멈춘 적 없는 일종의 생각 중독 상태임을 자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무의식이라도 생각한 순간조차 생각을 멈춘 적 없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오직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명상.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헤드스페이스의 필요성.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무엇에도 방해받거나 정신이 팔리지 않은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있어 보았는가? TV, 음악, 책, 잡지, 음식, 술, 전화, 컴퓨터, 친구, 가족이 옆에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명상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대개는 하다못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사고의 흐름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껏해야 지루함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에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 그저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기준점마저 상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는 것에 중독된 상태다. 그 무엇이 단지 생각하는 것인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다. 명상 1. 아무것도 하지 않기. 지금 시도해보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책을 덮어 책상 위나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특정한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다. 그저 편한 자세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1분이나 2분 동안 있어 보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게 놔두어라. 하지만 그렇게 1,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무척 느긋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연습에서도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것에 집중하려는 충동,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는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명상 연습은 시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줄 명상 연습도 많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 그 시간 내내 무언가를 하려는 습관이나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하다. 무엇이든 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이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라. 지금 나는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들은 모두 향유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그런 것이 지속적인 헤드스페이스가 아닌 일정량의 일시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뜻이다. 하루 일을 마친 후 머리가 복잡해서 녹초가 되는 듯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날에는 밤에 그저 스위치를 끄고 잠시 TV나 보며 기운을 북돋으려 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이 아주 흥미로워 완전히 몰입했다면 당신은 그 모든 잡다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처럼 느낄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거나 광고가 지루하게 이어진다면 때때로 빈틈을 뚫고 잡념이 떠오를 것이다. 어느 경우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처음과 같은 강도로 밀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든 튀어나올 기회를 누렸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기저기서 신경 쓰고 몰두하려 애쓰고 그러면서 말이다. 일터에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수많은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어 머리를 채운다. 만약 저녁 시간마저 또 바쁘게 보내는 경우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야 그런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 과정은 누구나 잘 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앞다퉈 머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물론 그 생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리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교생활이나 가정생활로 정신없이 바쁜 탓에 직장에 출근한 후에야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기진맥진해진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능력, 즉 최적 수준에 가깝게 살아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몰입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명상 연습 2. 지각. 다시 2분을 내서 짧은 연습을 해보자. 연습 1에서처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바로 실행하라. 책을 덮고 신체 감각 중 하나에 부드럽게 집중하라. 청각이나 시각에 초점을 맞추면 좋다. 나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음에 집중할 것을 권하곤 했지만 소리는 때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신은 눈을 뜨고 실내에 있는 특정한 물건이나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감각에 집중하든 그것에 가능한 한 오래, 그러나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집중하라. 생각이 끼어들거나 다른 감각에 관심이 가는 등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냥 지금까지 집중한 대상에 조용히 주의를 되돌려라. 어떤가 쉽게 집중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 마음이 줄고 이곳저곳을 떠돌았는가? 온전히 집중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당신은 모호하게 집중하는 동시에 어렴풋이 다른 생각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대상에 고작 1분 동안 집중하는 것만도 큰 성취다. 회사 업무나 가족을 돌보는 일, 친구와의 대화, 운전 등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테크놀로지에 사로잡힌 삶.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메일을 확인하는가?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트위터로 친구나 동료와 소통하는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연구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당신은 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플러그가 항상 꼽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문에 실린 어떤 남자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제때 답신하지 못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스마트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다. 그렇게 테크놀로지에 중독된 그는 또한 노트북 컴퓨터도 침실에 갖고 들어가 옆에 놓고 실제로 침대 위 자신의 옆에 놓고 잠을 잤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메일과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답신하며 잠자리에까지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는데도 그는 어쩐 일인지 자신이 팔려고 내놓은 회사에 130만 달러를 제시하는 이메일은 놓쳤다. 이 남자의 예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홍수처럼 밀려드는 전자 데이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부지기수다. 스님으로 살던 시절 나는 그저 끄고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일반 세상으로 돌아와 있어 보니 나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 역시 결국 모바일 기기를 무조건 끊거나 무시하려 애쓰는 대신 능숙하게 관계를 맺고 압도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마음 훈련의 근본 원칙. 이런 현실은 마음 훈련의 근본 원칙을 상기시킨다. 마음 챙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갈수록 명확하게 인식함에 따라 당신은 외적인 삶에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다.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근원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방법을 찾은 후에 변화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차이점은 이후의 변화는 무엇이든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너무 많은 책임과 선택을 강요하는 바쁜 생활 탓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초과근무 중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조차도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삶이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증, 과민성, 중도, 강박 행동 방식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와 고혈압, 불면증 등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신체적 증상 역시 근래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명상 클리닉을 찾지만 스트레스 증상 때문에 찾아오는 부류가 단연코 많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나 연인, 가족, 친구의 은근한 권유로 오는 이들도 있다. 때로는 스트레스 증상이 극심해서 담당 의사가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삶의 다양한 문제에 조금 더 잘 대처할 방법을 찾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가족 문제에 짓눌리거나 강박적인 사고에 지쳤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지 삶에서 조금 더 많은 헤드스페이스를 찾을 뿐이다. 책의 뒷부분에 그들 중 일부의 사례가 실려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동의를 표한 그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실수를 저지른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끝에 하지 말아야 마땅할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마땅한 행동을 저지른다. 스트레스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고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스트레스나 도전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개는 하나의 스트레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상황이 마음을 훈련시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근원적인 충족감과 행복감, 즉 헤드스페이스를 얻도록 만드는 일이 그토록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인간관계. 마음챙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정한 헤드스페이스를 얻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애초에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홀로 살아가는 요가 수행자나 은둔자가 아닌 이상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헤드스페이스의 느낌을 증진하면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겠는가? 당신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일까? 마음 챙김을 실행하며 날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이 한결 더 고요하고 온화해진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욱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마음 훈련에서 가장 도외시된 측면일 것이다. 서양으로 전해지자마자 명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직 나 자신에 관한 것으로 변모했다. 명상이 전해진 초기에는 그런 경향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명상을 보다 이타적인 마음 훈련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분투할 것이다. 인간은 그력이 마련이다. 우리는 끝없이 고민하고 반추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어떠한가? 내적 분투의 본질이 바뀐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다른 사람이 처한 공경을 떠올리며 슬퍼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 훈련에서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의 걱정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타인의 행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헤드스페이스를 더 창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더 온화해져서 다루기가 더 쉬워진다. 나아가 그러면 명상의 목표에 더 빨리 이를 수 있으며 오가는 생각에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또한 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안정적이게 되어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명상하라. 그런 명상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긴다. 이런 간단한 기술도 이렇게 당신의 인간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더욱 명확하게 자각하게 되면 당신은 타인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당신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화를 돋우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화를 돋우도록 만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도 그들이 해주길 바라는 말이나 당신이 다음에 할 말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그들이 그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들과의 관계 역시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한다면 타인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마음 훈련의 3가지 요소. 전통적으로 명상은 결코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명상은 언제나 마음 훈련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체계의 일부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상은 마음 훈련의 3가지 핵심 요소인 접근, 명상 수행, 통합 중 2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마음 훈련의 첫 번째 요소는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역할을 이해하고 명상을 연습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그런 후에야 실제로 명상 기법을 배워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3번째 요소도 중요하다.
명상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달라진 마음 상태를 일상생활에 통합해야 한다. 그 두 요소를 배제한다면 명상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본질이 사라진 명상은 본래의 맥락에서 동떨어진 기법이 되며 따라서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명상이 진정으로 효능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누구든 명상으로 최상의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명상에 가장 잘 접근하는 법과 명상을 가장 잘 수행하는 법, 명상을 일상에서 가장 잘 통합하는 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디로든 몰고 나갈 수 없다면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명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상을 배우는 이유는 눈을 감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일에 삶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차림에 숙달해 그것을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이는 명상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의미다. 그 한 가지 방법을 나는 아스피린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밖에서 온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을 풀기 위해 잠시 명상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분이 나아지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밖으로 나가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기분을 풀어줄 무언가를 원한다. 명상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도 상당한 헤드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접근 방식에 비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헤드스페이스를 삶의 나머지 영역에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선하는 데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음 챙김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적용하는 일에서 멋진 부분은 그것이 당신에게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신은 하루를 사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보낼 수 있다.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당신의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명상 연습 8. 걷기 명상. 이 명상도 헤드스페이스 앱이나 헤드스페이스.com에서 가이드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몸이 어떤 느낌인지 자각하라. 가벼운가 무거운가, 뻣뻣한가 유연한가, 질문에 서둘러 답하지 마라. 2, 3초 정도 시간을 할애 당신의 자세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차려라. 걷는 방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단순히 관찰하라. 호흡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걷는 동작은 자율적이고 습관적이어서 당신은 그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잠시 시간을 갖고 걷는 동작을 그냥 관찰하고 자각하라. 그렇게 자신의 걸음을 관찰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느낌은 되게 금방 지나간다. 걷는 과정을 일일이 숙고할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아차려야 한다. 이 명상을 하는 동안 보행자, 신호등, 차량 등을 자각하고 조심하라는 뜻이다. 우선 당신 주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각하라. 지나가는 사람들,
진열장에 전시된 물건들, 자동차들, 광고물 등 당신이 번잡한 도시에서 보리라고 예상한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시골에 살고 있다면 그 대신 들판과 나무와 동물 등이 보일 것이다. 그것의 색깔과 모양, 움직이는 동작과 정지한 모습까지 자각하라. 당신이 보고 있는 대상에 관해 실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 과정에 30초 정도 할애하라. 이어서 다시 냄새에 30초 정도 주의를 기울여라. 기분 좋은 냄새도 있고 지독하게 불쾌한 냄새도 있을 것이다. 향수나 화장품, 매연, 석유, 음식, 술 또는 막 깎은 잔디나 식물의 냄새 등이 날 것이다. 냄새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지어내려는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알아차려라. 그런 냄새로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알아차려라. 끝으로 신체 감각이나 느낌을 모두 알아차려라. 따스한 햇볕, 시원한 비, 싸늘한 바람 등이 느껴질 것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앞뒤로 움직이는 팔의 무게, 뻐근한 어깨, 시큰거리는 무릎 등을 알아차려라. 그런 느낌에 관해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것을 30여 초 동안 단순히 자각하라. 걷기를 계속하며 이런 것들이 당신의 알아차림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들이 오가면서 하나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대체되는 과정을 단순히 자각하라. 도로 옆 비유를 떠올려라. 각양각색의 차가 도로를 오가며 당신을 지나친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지 않고 걷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1, 2분 정도 지나면 몸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주의를 돌려라.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을 자각하라. 대개는 꾸준히 반복되는 리듬이 느껴질 것이다. 공원이나 자신의 집처럼 조용한 곳이 아닌 한 걷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한 속도로 걸으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걸으며 리듬을 관찰하라. 이 명상을 하고 나면 아마도 당신은 앞으로는 좀 더 천천히 걷기로 마음먹을 것이다. 걷는 리듬, 즉 발바닥이 규칙적으로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림의 토대로 사용하라.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음을 깨닫는 경우 다시 그 리듬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마음을 데려오라는 의미다. 그 리듬의 느낌은 참선을 하고 있을 때 들숨과 날숨이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느낌과 성격상 같은 것이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저 가만히 주의를 돌려 몸의 움직임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라. 이제 당신은 이 순간에 더욱 확실히 존재하며 더욱 명료하게 자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당신 마음의 습관, 평소의 사고방식 또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대개 생각 그 자체의 골몰에서 이 모든 대상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건널목의 적색 신호등 때문에 걷는 리듬이 깨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할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어서 빨리 걷고 싶어 안달이 나는가? 다른 사람과 자리 다툼을 벌이는가? 혹은 잠시라도 쉴 기회가 생겨서 안도하는가? 이 명상 기법은 구간별로 나눠서 행하면 보다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걸어가야 하고 도착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린다면 블록 단위로 나눠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각각의 블록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주의를 집중하고 걸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블록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초점을 유지하라. 주의가 흐트러졌음을 깨달으면 즉시 주의를 모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리듬에 다시 집중하라. 횡단보도를 건너 새로운 블록에 들어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블록과 거리가 바뀔 때마다 걷기 명상을 새로 시작하듯이 처음부터 하라.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든다. 공원 근처나 바닷가, 강변 등 경관이 좋은 곳에 사는 행운아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 좋다. 그런 환경에는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외부 자극이 훨씬 적은 덕분에 걷기 명상이 느껴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상반되는 환경에서 마음이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도 유용하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